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청년 정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봅니다. 더 청년 정치. 출연자들이 직접 선택한 이번 주 정치, 문제의 장면을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해찬 서든포스트 정책실장 그리고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께 문제의 장면들을 골라달라고 미리 요청을 드렸고 골라주신 장면 중에 첫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네, 100년 전 대한민국을 만든 의기투합.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장해찬 실장께서 골라오신 장면입니다. 네, 임시정부 100주년을 마련해서요. 맞이해서 네. 어제 우리 여의도 공원에서도 행사가 열렸지만 이 5당의 원내 지도부가 상하이 가서 같이 임시정부 헌법을 돌아가면서도 낭독하고 예. 또 그 시절 그 계단에서 이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함께 찍었던 사진의 장면을 재현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기회에 동고동락하면서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예. 그렇다면 상하이 컨센서스라고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국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상하이에서 머리를 맞대고 4월 국회 개회 일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대립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합의점을 좀 도출해서 성과를 들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많은 국민들이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모든 일정을 동행하지 않고 1박 2일만 일정을 하고 일찍 돌아오셨어요. 어제 늦게 귀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오랜만의 기회인데 원내 지도부끼리 대화를 나눌 시간이 생각보다는 적었다. 예.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나오고 있죠. 4월이 지금 벌써 3분의 1 이상이 지나갔는데 4월 국회 일정조차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서 당연히 세비는 꼬박꼬박 나가고 있고요. 국민 세금으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뜻깊은 날 예전에 좋은 모습만 재현하실 게 아니라 진짜 일하는 모습을 들고 왔으면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임시정부 한뜻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분들의 선현들의 정신도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 장면을 골라봤습니다. 예. 지금 임시의정원도 이제 임시정부 수립 직전 날, 그러니까 4월 10일에 100년 전에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민주공화제 헌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화면에 보니까 만세도 하고요. 또 100년 전에 회의 장면을 재현도 했어요. 네. 조금이라도 뭔가 성과를 들고 오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사진들, 좋은 장면들이 연출됐지만 사실 새로운 국회의 비전, 100년 전의 정신을 이어받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다른 과제 제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될 수 있을까 장해찬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좀 동의가 되는 바입니다. 예. 그 전에 계속 국회 걸어 잠그고 여러 가지 갈등 사안들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러한 결과들이 좀 도출되기는 정말 힘들어 보이거든요. 예. 때문에 이 좋은 기회에 사실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었어야 했지만 사실 좋은 장면을 찍고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예. 안 좋은 일을 하러 가신 것은 아닌데 지금 현실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네. 네. 개헌 제안 불씨를 던졌나 아니면 무시를 당하나. 이거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된 제안을 했고요. 그와 관련된 반응이 아직은 이렇다는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두 분 다 공이 골라주셨는데 그런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먼저 고 위원장은 어떤 측면에서 이 장면을 골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새로운 100년 앞을 내다본 국회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메시지로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로 이제 던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좀 더 명확하게 개헌으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예. 지금 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전혀 없이 종료가 됐고 개헌이 사실상 엎어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20대 국회에 이런 과제들을 던진다는 것은 참 공허한 메시지였다. 그런 좀 아쉬움이 들어서 좀 네. 택해봤습니다. 지금 고 위원장은 개헌보다는 선거제도 개편이 더 시급한데 좀 공허한 주제를 던진 게 아닌가
비판의 관점에서 이 장면을 골랐군요. 저는 좀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네. 했고요. 사실 지난해 대통령이 주도하여서 우리 정부에서 개헌안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는 개헌이라는 메시지가 정치권에서 좀 사라져 있다가 예. 다시 문희상 의장 덕분에 불씨가 살아난 게 아닌가.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의장의 발언 취지에 공감한다,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이제라도 1년 동안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는 발언을 좀 귀 기울여 드렸으면 좋겠고요. 물론 여야가 바라는 개헌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예. 개헌의 중점 아젠다로 삼고 있고 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을 좀 축소하는 방향, 네. 특히나 국회에서 국무총리 다수 후보를 추천하는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도 사실 책임 총리제라 해서 내치의 많은 부분은 이낙연 총리가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 굵직한 외교나 안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런 방향을 이제 개헌을 통해서 한번 옮겨 나가자. 이런 시도 더 이상 때를 늦추게 된다면 예. 언제까지 미뤄질지 모르는 만큼 의장이 작심하고 총대를 맸으니 국회에서 좀 더 빨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장면을 선택했습니다. 예, 앞서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상하이로 같이 출발해서 거기서 뭔가 컨센서스를 이루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이제 짚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한 얘기가 미래 정치 100년, 뭐 어떤 분은 1000년을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런 주제에 부합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개헌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87 체제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87년도 민주화 때 만들어진 제도 가지고 아직까지도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헌이 결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면서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여야가 서로 다른 지점을 바라보고 있지만 한 가지씩 양보하면은 저는 이게 통과 안 될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충분히 1년 안에 국민투표로 붙일 수도 있지 않나. 네. 좀 서둘러 그만큼 4월 국회도 빨리 문을 열고 네. 논의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생각이 좀 다르신데요. 오 위원장은 좀 공허해 보인다. 선거제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셨고 장 실장께서는 할 수 있다.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는지 잠시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국회가 이루어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 타결 방안을 논의합시다. 자, 지금 문희상 의장이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이 국회가 총리 후보를 복수로 추천을 하고 네. 대통령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좀 공허하다고 했는데 이런 의제 자체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네. 내년 총선에 총투표를 하자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기간적인 제시도 저는 구체적인 것이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 합의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 그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그 틀거리가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네. 지금의 당면한 과제인 선거제도 개혁도 사실상 계속해서 공전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지금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굉장히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20대 국회에서 과연 모두 다 성사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가 될 수 없는 지금의 국회에서 사실상 너무나 어려운 그 그림이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은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시키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다당제 구조 속에서 이런 권력 구조에 대한 다양한 개편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 현실 정치의 어떤 방식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논의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을 가장 공허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논의 구조가 없나요? 저는 현실적으로 야3당이 선거제 패스트 트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네. 충분히 개헌 먼저 논의하는 게 가능한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타임테이블을 봤을 때 선거제 패스트 트랙에 올려도 실제로는 내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실시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점이 되었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내부 내용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만큼 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이런 권력 분권형 개헌과 함께 원포인트로 논의하자는 거였습니다. 선거제를. 그 부분을 먼저 받아들여 준다면 오히려 막혀있는 선거제 개헌도 다시 뚫릴 여지가 조금은 생길지 모른다. 네. 야삼당이나 군소정당이 무조건 연동형 비례제부터 받겠다고 어떻게 보면 목리를 부리는 게 아닌가. 이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스스로 현실성을 인정하고 예. 여야가 사실은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개헌 아마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를 내심 더 원할 겁니다. 연동형 비례제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꼬를 터준다면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선거제 개혁도 그래야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냐? 어떻게 보십니까? 포기가 안 되네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포기가 안 돼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최대한 이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혁 자체가 개헌으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임을 명확히 공유를 한다면 저는 21대 국회의 비전으로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정당들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원포인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의 좀 바꾼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한국당의 목리에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맞춰주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번 의장님의 발언이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예,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지금 일정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지금 패스트트랙을 가동을 하면은 11개월이 걸립니다. 330일. 예, 11개월 정도라고 했을 때 이제 국회의장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2달이기 때문에 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5월 안에 합의가 되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들을 하더군요. 보통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2월 네. 내년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요. 네. 정상적인 330일로는 이미 넘겼고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더라도 문희상 의장이 최대한 권한을 활용할 수 있어서 줄일 수 있는 기간이 말씀하신 60일입니다. 네. 이제 그 기간마저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언제까지 이 패스트트랙 논의할 수 있을지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기는 불가능하지 않나. 예. 그렇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선거제 개혁과 개헌의 불씨를 같이 살릴 것인가. 예. 그 방향을 현실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빡빡하게 한 달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기간 안에 추진을 해서 패스트트랙을 가동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가죠. 자, 세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주요 뉴스로 보도했던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66년 만에 형벌이던 낙태죄 헌법 불합치로 판정이 났습니다. 형벌의 굴레를 벗게 된 여성의 몸 오은영 위원장께서 골라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주에서 라이브로 이제 보면서 굉장히 환호를 함께 했는데요. 네. 어제 헌법 불합치 4명 그리고 단순 위원 3명, 합헌 2명으로 이제 낙태죄가 이제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죠. 네. 저는 여성뿐 아니라 사실 전 국민이 그리고 의사들도 굴레를 함께 벗어난 결정적인 어떤 우리 사회가 맞은 진보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가 함부로 국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사실 탈피한 그런 장면이고요. 예, 지금 성별을 넘어서서 뭔가 죄의 굴레를 벗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제 헌재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의 반응을 잠깐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불합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2019년 4월 11일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여성을 옥죄고 있던 족쇄 하나가 풀려나간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산과 양육 이 문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굉장히 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정이 녹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국회로 넘어가서 형법을 비롯한 관련 법들 개정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도 의제라고 하더군요. 자, 지금 형법 개정 이외에 시급하게 개정해야 되는 또 관련 법들이 뭐가 있죠? 우선은 이 국회 차원에서 먼저 법안을 꼭 개정안을 발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정부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도 어제 나왔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국회가 협치를 통해서 합의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는 네. 아마 정부안이 나오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보완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네. 헌재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22주 이하일 것을 제시를 했고 지금 허용되고 있는 낙태 사유의 폭을 대폭 늘리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이런 부분 66년 만에 낙태죄가 이제 폐지되게 된 셈이죠, 사실상. 네. 이런 사회적 결정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 보수 가리지 말고 좀 조속하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22주 아래로 하라. 이것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허용 사유를 늘리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약이 되는 그런 기간이 있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조건을 인정을 해서 허용을 해주라 이런 거겠죠? 네,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어제부터 연일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 네. 그 허용에 대한 기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그 순간 말씀하신 어떤 조속한 논의 같은 것이 가능하겠죠. 예. 저는 거기서 사실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조속한 논의를 통한 사회의 아까 이야기했던 컨센서스를 내년 총선 때 많은 정당들이 이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이 다음 그라운드를 함께 좀 다퉈보면서 그때 우리 사회의 재생산권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그런 장면들을 좀 다시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예. 임신과 출산, 단순히 여성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임신과 출산을 국가는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이건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을 권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다양한 재생산권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어떤 양육 시스템을 동시에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좀 폭넓은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총선 때 마무리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재생산권에 대해서 좀 생소해 하실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정부안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정의당도 어제 발의를 했더군요. 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12주 이하라고 했어요. 네. 그 정도 기준에는 지금 여성단체라든가 그동안 낙태죄 폐지에 앞장서 왔던 분들 그런 단체들 동의가 가능하겠습니까? 12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OECD 국가 중에 5개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도 지금 낙태를 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로 지금 분류가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굉장히 다양한 폭의 여러 가지 그 낙태를 허용하는 이유 이런 것을 묻지 않거나 사회경제적인 이유를 인정해주거나 네. 하는 것으로 좀 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정의당이 좀 허용을 하는 이런 기준의 형태로 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재생산권 말씀드렸지만 좀 더 쉬운 이야기로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떠한 논의를 시작을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정의당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렇게 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이게 논의의 시작 물꼬를 트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생산권을 좀 쉽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도 좀 모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임신을 할 권리 예. 그리고 출산을 할 권리 또 반대로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을 권리는 여성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네. 갖춰져야 할 그런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할 권리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 201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개헌안에 명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임신과 출산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것들을 보장을 한다라고 굉장히 폭넓은 건강권과 재생산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좀 이런 식으로 사회 논의가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바람입니다. 제가 좀 구체화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낙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동의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강보험 적용 우선은 낙태죄 폐지된 데 대해서는 헌재 결정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만 네. 건강보험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수술을 원하는 분들에게 일종의 딱지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또 의사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면 비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더 기피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지나치게 이러한 비용이 너무 낮아지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이번에 반대했던 일부 종교계나 보수 사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러한 수술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나 가볍게 느껴질 여지도 있습니다. 오히려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걸 사법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데에서 폐지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예. 건보 적용이라던가 어느 정도 주수까지 할 것이냐. 독일 같은 경우는 한 8주까지는 허용을 하더라고요. 산모의 안전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제한한다는 게 반드시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전까지도 고려하는 그러한 조치를 각 나라마다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많은 논의와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장 실장님 생각은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은 반대 입장, 부정적인 시각이신 거고요. 그리고 주수 기준도 가급적이면 낮춰서 산모의 여성의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더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의사 입장에서 낙태를 거부할 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의 낙태죄 폐지 그 판결을 지금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낸 데에 굉장히 많은 의사들의 실제 공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의사 그 현장에서 실제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의사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고요. 사실 현장과의 목소리와는 분리된 조금 네. 이런 것들을 프레임으로 가져오면서 정의로운 의사, 생명권을 지키는 의사 여러 가지 이런 좀 부차적인 필요하지 않은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쟁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실제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여성의 건강 등을 포함한 많은 이유로 지금 낙태죄 폐지에 좀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취지이신 거죠? 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은 질문이다. 사실상 어떤 그런 프레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것은 좀 부적절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장면 보죠. 자, 주식보다 조국. 사진에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35억 주식 논란과 관련된 장면인 것 같군요. 장혜찬 실장 계속 올라오셨어요?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단순히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판사로 계속 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1,200회가 넘는 주식 투자 직접 한 부분 물론 남편이 대신해줬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이 배우자와 함께 특정 기업의 주식의 내부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금감원에서도 조사가 들어가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진보적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경실련 그리고 정의당까지도 오늘 공식 논평을 내놓으면서 자신 사퇴하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부분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과연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으로서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거기까지 영역이 나아간 셈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불법적 부분이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선 후보자를 계속 여당에서는 임명을 강행하겠다 청와대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수석이 다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미선 후보자까지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정치적 의혹이 조금 들고요. 네. 지속적으로 인사검증에 실패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겠죠. 그 두 분은 왜 아직까지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것인지 왜 야당에게 계속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인지 예. 그렇게까지 그 두 분을 보호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이 장면을 골라봤습니다. 예. 청문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영상 잠시 보고 고은영 위원장의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재판은 뒷전이고 이 어떻게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가진 수익률은요 287.22. 이거는 거의 주식의 신이에요. 차라리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솔레스처럼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왜 헌법재판관 내려갔어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 종목 선정과 그 수량 선정은 이제 배우자가 남편이 관련된 얘기는 그건 남편이 관여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또 불씨가 됩니다. 판검사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는 그 배웠는데 자, 장 실장 의견은 충분히 들어봤고요. 고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셔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의겸 지금 전 대변인, 예. 청와대 대변인께서 그런 그 재개발 투자를 이야기하셨을 때 전 국민의 마음이 저는 굉장히 식었다. 짜게 식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자꾸 우리를 실망시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의 국민들의 정서와는 분리된 예.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적 의혹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애초에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지금 큰 실수고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청와대가 전혀 계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장해찬 실장이 골라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관한 거군요. 네, 창원 성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예. 사실 대한애국당 표 0.8% 정도가 한국당 후보에게 왔다면 네. 선거 결과가 뒤집혔겠죠. 네. 그를 놓고 한국당에서는 참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대한애국당과의 통합 이야기를 군부를 떼고 있어요. 예.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이야기 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저는 많이 아쉬운 게 네. 이 0.8%를 얻기 위해서 8%가 넘는 보수 중도층의 표를 잃을 수도 있다. 한국당이 극우 행보로 가면서 통합을 시도한다면 바른미래당 내부의 바른정당 계열과의 통합은 요원해지는 셈이거든요. 예. 또 중도 표심, 이 무당층 캐스팅 보터가 다 떠나갈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한애국당은 신이 나서 네. 한국당 내부의 전현직 의원들 5명을 거론하면서 뭐 제명해라. 그러면 떠나보내야만 하겠다.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이 0.8%를 득표한 정당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이 상한 일은 아닌가. 지역적인 부분만 바라볼 게 아니라 더 큰 중도 국민들의 무당층 국민들의 표심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네.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로 비판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그 신의 한수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신의 한수에 과거 나경원 의원의 비서 출신 인사가 가 있다고 하더군요. 뭐 욕설 파문으로 물러난 전직 보좌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 개인적인 인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수 정치인들이 자꾸 이런 보수 유튜브에 너무 자주 출연하는 것 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에서 일부 진보 성향의 팟캐스트에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주 출연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들 보수 진영이 많이 앞장서서 비판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팟캐스트에서 유튜브라는 것만 달라졌을 뿐 그런 똑같은 행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 이 보수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생산지로 많이 지목을 받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제도권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는 좀 지양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져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장면, 좋은 시각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